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제80편 한성시대 마지막 임금 계로왕의 등장. 우리가 이 시간에 만나려고 하는 인물은 백제 21대 임금인 계로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존할 수 있는 유일하다시피 한 기록인 삼국사기 백제본기의 내용만 가지고는 계로왕 재위식의 백제 역사의 전모를 살펴보기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우선 상명대 신영식 교수의 얘기를 들어보시죠. 계로왕이 이제 21년간 왕이 존재를 하고 있지만은 실제 이 계로왕에 대한 기록은 14년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록이 14년, 15년, 18년, 21년 4개뿐이기 때문에 도대체 직위해서 14년간 공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다른 왕의 내용하고 좀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뭔가가 이 등장 과정에 어떤 그 말 못할 사정이 있지 않았겠느냐. 계로왕은 서기로 계산하면 455년에 왕위에 올라서 21년 동안 재위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삼국사기에는 계로왕이 즉위해서 13년 동안 무엇을 했는지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선왕으로부터 순탄하게 왕위를 이어받아 임금 노릇을 했다면 전체 재위 기간의 절반이 넘는 전반기 13년의 기록이 송두리째 누락됐을 리가 없겠죠. 그렇다면 계로왕의 등장 과정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다는 것일까요?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추리를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계로왕 이전의 임금이었던 비유왕의 사망과 관련된 내용부터 다시 짚어보기로 할까요? 비유왕 21년 여름 5월 대궐 남쪽 연못에서 불길이 일어났는데 불꽃이 수레바퀴 같았고 밤새도록 타다가 사그라졌다. 28년 하늘에서 별이 비처럼 쏟아지고 혜성이 서북 쪽에 나타났는데 길이가 2발 정도나 되었다. 29년 가을 9월 검은 용이 한강에서 나타났는데 잠시 구름과 안개가 끼어 어두워지자 날아갔다. 왕이 사망하였다. 비유왕의 사망 징후를 알리는 내용들이 심상치 않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혜성이 나타났다는 내용이야 실제 있었던 천문 현상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한강에서 흑룡이 나타났다는 표현은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한국전통문화학교 이도학 교수의 얘기입니다. 이 검은 용이라고 하는 것은 그 불길한 어떤 조짐으로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황룡이라든지 이런 것하고는 성격이 틀리죠. 검은 용이라고 하는 것은 왕의 어떤 암살이라든지 어떤 정변 이런 것을 암시하는 이제 기사 속에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비유왕은 몸이 아파서 돌아가셨다, 또 연로해서 돌아가셨다 이런 게 아니고 정변에 의해서 살해됐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그렇다면 우선 삼국사기에 나타난 계로왕의 즉위 기록을 살펴보기로 하죠. 계로왕을 근계류라고도 부르는데 이름은 경사이며 비유왕의 맏아들이다. 비유왕이 재위 29년에 사망하자 왕위를 이었다. 앞에서 소개한 삼국사기 기록을 봐서는 여느 임금의 즉위 기사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삼국유사에 실려있는 왕력을 보면 다른 임금들의 경우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구이신왕은 전지왕의 아들이니 경신년에 왕위에 올라 7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다. 비유왕은 구이신왕의 아들로서 정묘년에 왕위에 올라 28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다. 이렇듯 백제의 왕들은 물론이고 고구려와 신라 임금들의 경우에도 왕의 출생을 불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로왕의 경우는 부모가 누구인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계로왕은 혹은 근계로라고도 하는데 이름은 경사이다. 을미년에 왕위에 올라 20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다. 삼국사기에는 계로왕을 근계로라고도 부른다고 했고 삼국유사에는 근계로라고 부르기도 한다고 그 별명을 적어놓고 있습니다. 계로왕을 근계로왕이라고 불렀다면 백제의 제4대 임금인 계로왕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앞에 붙은 가까울 근자의 의미는 무엇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초고왕과 근초고왕, 구수왕과 근구수왕의 경우와 더불어 앞으로 연구가 더 진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삼국유사에 게로왕이 이전의 임금이었던 비유왕의 아들이라는 언급이 없다는 것은 게로왕이 비유왕의 친아들이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고, 그것이 바로 그가 한바탕 정변을 치르고 왕권을 차지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하는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게로왕 즉위 무렵에 백제가 극심한 내분을 겪었을 것이라는 추측을 가능하게 하는 기록이 또 있습니다. 대왕마마, 고구려군이 국경을 넘어 백제를 침공하였사옵니다. 사정이 다급하옵니다. 어허, 고구려가 쳐내려왔는데도 백제 군사들은 뭘 하고 있다란 말이냐? 아니 되겠다. 일단 우리가 원군을 보내서 고구려군을 막아야 하겠다. 장솔은 군사를 거느리고 출동하여 고구려군의 공격을 방어하도록 하라. 예, 대왕마마. 자, 가자! 지금 백제로 쳐들어온 고구려군을 방어하기 위해 출동하고 있는 군사는 백제 군사가 아니라 신라 군사이고, 군사를 파견한 임금은 백제 임금이 아니라 신라의 눌지왕입니다. 눌지왕 39년 겨울 10월에 고구려가 백제를 침범하니 왕이 군사를 보내 구원하였다. 삼국사기 신라 본기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상스럽게도 고구려가 백제를 침공했는데도 백제군이 출동했다는 기록은 보이지 않고 신라가 구원병을 보내 방어했다는 기록만 나와 있습니다. 이때 신라와 백제는 우리가 흔히 나제동맹이라고 부르는 군사동맹을 맺고 있었는데, 고구려가 공격해오면 공동으로 수비한다는 의미의 공수동맹의 성격이었습니다. 어쨌든 고구려군이 백제를 침공했고 신라의 구원군이 나서서 막았다는 때가 바로 게로왕이 막 왕위에 올랐던 즉위 원년이었는데, 이때 백제는 심각한 내분에 시달리고 있어서 군사를 움직여 의적을 막아낼 겨를조차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게로왕이 왕권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투쟁을 벌였던 대상, 즉 게로왕이 왕위에 오르는 것을 반대하여 한바탕 칼부림을 했던 쪽은 어떤 세력이었을까요? 이게 13년 동안의 기사가 송두리째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 아무 일이 없었냐면은 뭔가 굉장히 긴박하게 돌아가고 어떤 사건이 발생했다고 봐야만 되는데 빠져 있어요. 이 빠진 이제 기간 내에 게로왕이 어떤 큰 역할을 하지 않았겠는가, 어떤 역동적인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겠는가, 이런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와 관련해서 그 송서라고 하는 중국의 역사책에 보면 458년에 게로왕이 이제 유씨의 송나라에 보낸 이제 관작을 요청한 이제 글에 보면은 11명의 그 귀족들이 나와 있어요. 게로왕은 즉위한 지 3년째인 457년에 유씨의 송나라, 즉 유송으로부터 진동 대장군으로 책봉됩니다. 이듬해인 458년에 게로왕은 11명이나 되는 신하들을 송나라에 보내는데, 송나라 세주에게 이런 국서를 보냅니다. 신의 나라 백제에서는 문무가 뛰어난 신하들이 대대로 조정의 관작을 받아왔습니다. 지금 보내는 관군 장군 우현왕 여기를 비롯한 11명은 충성스럽고 부지런하여 높은 지위에 나감이 마땅하오니 바라옵건대 이들 모두에게 관직을 내려 주십시오. 게로왕이 자신이 즉위하면서 새로 임명한 11명의 조정재신들을 송나라에 보내면서 높은 관직을 제수해달라고 부탁하는 내용의 국서입니다. 그런데 중국 사서인 송서 백제전에 등장하는 이 백제 대신들의 이름을 귀담아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송나라 세조는 백제의 우현왕 여기를 관군 장군으로 삼고 정로 장군 좌현왕 여곤과 여훈을 모두 정로 장군으로, 여도와 여예를 보국 장군으로, 목금과 여작을 용량 장군으로, 여류와 미귀를 영삭 장군으로, 우서와 여루를 건무 장군으로 삼았다. 이름이 올라있는 사람들이 게로왕 시기 백제의 조정을 좌우했던 대신들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11명의 대신들 중에서 목금과 미귀 그리고 우서라는 세 사람을 빼고는 모두가 다 한결같이 왕실의 성씨인 여씨, 즉 부여씨 성을 가진 인물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대다수가 부여씨 왕족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이 왕족 중심의 친위 체제가 구축된 그런 느낌을 보여주고 있고, 누대에 걸쳐서 권세를 좌지우지했던 해씨라든지 진씨 세력은 보이지가 않고 있습니다. 목금의 목씨라든지 이런 사람들만 보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계로왕의 즉위와 관련해서 어떤 큰 정변이 발생하지 않았겠는가. 그러니까 백제의 조정에 있어서 왕족을 제외한 가장 비중이 큰 세력이 왕비족인 진씨 혹은 해씨가 됐는데, 진씨하고 해씨가 일체 안 보이고 있는 것이죠. 이전 시간에 전지왕과 비유왕 시기에 고위 관직을 차지하고 있던 사람들을 소개한 적 있죠. 해충이 달소를 차지했고 해수가 내벽자평을, 병관자평은 해구가 차지하는 등 왕비족인 해씨 세력이 득세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해씨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전지왕이 상좌평을 신설하고 왕족인 여신을 임명했으나 비유왕 때 여신이 죽자 내법자평이던 해수를 다시 상좌평에 임명함으로써 비유왕 말기에는 해씨 세력이 왕을 포위하다시피 했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그랬었는데 계로왕이 즉위하자마자 해씨는 그림자도 보이지 않고 왕실의 성신 여씨가 대부분이 관직을 장악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비유왕 말기 혹은 계로왕 즉위 과정에서 왕족인 여씨와 왕비족인 해씨 사이에 피를 부르는 정변이 있었을 것이다.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대왕이 우리 해씨 왕비족을 견제하기 위해서 상좌평을 신설하였는데 이제 상좌평이 죽고 그 자리마저 우리 해씨가 차지했으니 모름지기 잃었던 병권을 다시 회복한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러나 안심할 때가 아닙니다. 대왕이 우리 해씨와 진씨를 권력의 중심에서 몰아내기 위해서 왕실의 근친들과 비밀리에 모의를 하고 있다는 소문이 나돌고 있어요. 임금이 직접 표면에 나서지는 않을 텐데. 우리 해씨와 진씨를 조정에서 추방하려고 작당을 주도하고 있는 자가 대체 누굽니까? 경사라는 자이옵니다. 그렇다면 그 자의 목을 베읍시다. 섣불리 나서서는 안 됩니다. 병권을 우리 해씨가 장악하고 있다고는 하나 장수들 중에 경사를 따르는 자들이 상당수예요. 저들이 임금을 중심으로 우리 해씨를 축출할 음모를 세워놓고 진행을 하고 있다면 우리가 그저 손을 놓고 있어서는 안 되지. 그러니 왕족 중에서 군사를 움직일 수 있는 경사라는 자의 목부터 베자는 것 아닙니까? 아니, 경사를 죽인다고 임금이 해씨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겠습니까? 아니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요? 차라리 이 기회에 임금을 새로 세웁시다. 아니 그럼 대왕을 죽이자는 말이오. 그렇소. 대왕을 죽이고 우리에게 고분고분할 왕족을 옹립해서 아무도 넘볼 수 없는 해씨 정권을 세웁시다. 필요하면 진씨 집안하고 손을 잡아도 좋고. 예, 좋습니다. 그렇게 추진을 합시다. 왕의 목을 베고 나면 대세가 우리 쪽으로 기울 테니까 경사가 군사를 동원해서 함부로 대항하지 못할 것입니다. 자, 그럼 추진합시다. 충성스러운 장수를 행동대장으로 삼아야겠어. 여부가 있겠소. 자, 결국 비유왕은 그들에 의해 살해됩니다. 반란군은 비유왕의 시신을 방패 삼아서 한성을 장악한 상태로 훗날 계로왕이 되는 경사와 일전을 벌입니다. 백제의 장졸들은 듣거라. 내 이 나라 왕실을 대표하여 반란군의 수괴들을 모조리 참살하고 그 가족을 멸할 것이다. 잘못을 뉘우치고 투항하는 자는 용서할 것이로되 반란 수괴들과 부원해동하는 자들은 모조리 목을 베어 장대에 매달 것이니라. 자, 대왕 마마를 시한 저 역도들을 소탕할 것이다. 돌격하라! 결국 한바탕의 격렬한 내전 끝에 경사는 반란군을 진압하는 데 성공합니다. 반란군에 가담했던 일부 장수들 중에는 나라 밖으로 도망친 사람들도 있었는데 고구려로 망명한 두 장수
재증걸로와 고위만년이 대표적인 경우였습니다. 정변의 소용돌이를 겪은 뒤에 왕이 오른 경사, 즉 계로왕은 왕비족 등이 장악하고 있던 병권까지 모조리 해소하고 여시왕족을 권력 중심에 포진시킵니다. 새로이 관직을 맡을 사람을 임명하노라. 우현왕의 여기를 임명할 것이며 좌현왕에는 여곤을, 정로장군에는 여훈을 임명하노라. 여도와 여예를 보국장군으로 임명할 것이며. 물론 앞에서 들려드린 내용은 계로왕 즉위 과정에서 이런 일이 있을 법하다는 가능성을 전제하에 상황을 가상해서 드라마로 꾸며본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대신들 중에 좌현왕이니 우현왕이니 하는 것처럼 무슨 왕이라는 호칭을 쓰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신하들이 왕을 칭했다면 백제의 왕은 어떻게 불러야 했을까요? 이 왕을 칭한 그 왕족들이 보이고 있다고 하는 것은 당시 백제 국왕인 계로왕의 격이 왕 중의 왕인 대왕으로 격상됐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제 왕족 중심의 체제가 만들어졌고 왕의 그 권력 기반이 강화되고 또 그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준 것이 대왕의 존재라는 거죠. 대왕권 체제가 확립이 됐다. 계로왕이 즉위하면서 정변이 있었고 강력한 왕권, 또 그러한 왕권을 뒷받침해주는 부여시 왕족 중심의 지배 체제가 구축됐다. 이렇게 이제 우리는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왕 이외의 일부 귀족들 중에서도 왕을 칭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은 왕권의 통제력이 그만큼 약화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주장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두학 교수는 왕의 친족 중에서 좌현왕과 우현왕을 칭하는 사람이 있었다면 백제의 왕은 그 왕들의 위에서 군림하는 존재이므로 모름지기 대왕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계로왕 시기부터 백제는 대왕권 체제가 확립된 것이다. 이렇게 분석합니다. 앞에서 삼국사기에는 계로왕이 즉위한 이후 13년 동안 아무런 기록이 없다고 했는데 이 기간에 일본의 사세에는 어떤 내용이 올라 있었는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일본 서기 웅략천왕 2년의 기록에는 백제와 외의 혼인을 통한 애교의 일단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백제 지진원은 천왕이 장차 동침하려는 것을 거스르고 석촌순과 더불어 음란한 짓을 하였다. 천왕이 크게 노하여 명령하였다. 저 남녀의 사지를 묶어서 나무에 얕은 다음 장작더미에 올려놓고 태워서 죽여라! 그리하여 불에 태워 죽였다. 기사년에 계로왕이 즉위하였다. 천왕이 사신을 보내 여인을 청하였다. 백제는 모니 부인의 딸 적개여랑을 잘 꾸며서 천왕에게 바쳤다. 이 기록에서 일단 백제 귀족 집안의 여인이 외국의 왕실로 건너가 혼인을 하는 사례가 있었다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백제의 여성만 일방적으로 일본에 보내졌을까요? 외의 여자가 백제 귀족과 혼인하는 경우는 없었을까요? 사실 이제 이 문헌 기록에 나와 있는 것이 극히 제한적이고 또 운 좋게 남아 있고 요행으로 이제 기록에 남아 있는 편리에 이제 불과합니다. 기록에 남아 있지 않다 해서 존재하지 않았다, 그런 행위가 없었다, 이렇게 이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그 백제 조정 왕실의 그 여인이 외 조정에 이제 가서 이제 어떤 혼인 관계라든지 이런 것을 맺었다고 할 때 모든 것은 그 상호 관계가 되기 때문에요. 외 조정에 또 외 왕실의 이제 여성의 경우도 백제로 이제 올 수가 있고 백제 왕족의 아내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순리가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적개여량이라는 여자에 관한 기록의 끝부분에 붙어있는 기사연년에 계로왕이 즉위했다는 내용은 백제 신찬이라는 책에 그렇게 올라있다면서 일본 서기에서 소개하고 있으나 기사년과 계로왕의 즉위 연도를 일치시킬 방법이 없어서 역사학자들을 곤란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5세기의 기사년에 해당되는 연도는 두 개가 있는데 429년과 489년입니다. 429년은 비유왕 시기에 해당하고 489년은 동성왕 시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계로왕은 기사년에 즉위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일본 사기 편찬자가 간지 계산을 잘못했다고밖에 볼 수 없겠습니다. 일본 서기의 백제 관련 기록 중에서 적잖은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부분이 바로 계로왕 시기인 웅약 천왕 5년의 기록입니다. 일본 서기의 내용을 그대로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가수리군은 계로왕의 이름인 경사를 소리나는 대로 흉내내어 표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켈체자의 체녀는 궁녀를 일컫는 말입니다. 백제 가수리군은 제진원이 불에 타 죽었다는 것을 전해 듣고 의논하기를 옛날에는 여자를 바쳐서 체녀로 삼았다. 헌데 예의가 없어서 우리나라의 이름을 실추시켰으니 이제부터는 여자를 바치지 않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그의 아우 군군에게 말했다. 네가 일본에 가서 천황을 섬기도록 하라. 그러자 아우 군군이 말하였다. 임금님의 명을 어기지 않겠사옵니다. 바라건대 임금님의 부인을 저에게 주시고 그런 다음에 저에게 떠나라 하시면 명을 받들겠사옵니다. 그러자 가수리군은 임신한 부인을 군군에게 주면서 말했다. 나의 임신한 아내는 이미 해산딸이 됐다. 만약 가는 도중에 아이를 낳게 되면 바라건대 그 곳이 어느 곳이든 한 척의 배에 태워서 속히 되돌려 보내도록 하라. 군군은 마침내 작별하고 일본 조정에 파견되는 명을 받들었다. 무슨 얘기인지 얼른 이해가 가지 않지요. 그럼 차근차근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계로왕의 아우로 나오는 군군은 삼국사기에는 계로왕의 아들로 나오는 곤지를 일컫습니다. 그러나 삼국사기의 기록과는 달리 곤지가 계로왕의 아들이 아니라 아우였다는 것이 학계의 통설입니다. 그렇다면 왕의 아우인 곤지를 군사 군자에 임금 군자를 써서 군군으로 부른 까닭은 무엇일까요? 곤지는 계로왕이 송나라의 벼슬을 내려줄 것을 요청했을 때 11명의 귀족 가운데서 격이 가장 높은 좌현왕 여곤과 동일 인물입니다. 돌궐 같은 이런 나라에 보면 이제 선우가 있고 또는 이제 가한이 있고 그 밑에 이제 좌현왕, 우현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왕의 아우라든지 또는 왕의 아들 이런 사람이 좌현왕, 우현왕에 이제 봉해지는데 모두 병마권을 쥐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군군이라 불렀을 때는 아마 백제 조정 내에서 군사권을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이제 호칭이 붙게 된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왜 파견된 목적을 생각해야 됩니다. 곤지가 왜 파견된 목적은 고구려의 그 남진 압박에 시달리고 있는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왜군을 어떤 차출하기 위한 그런 어떤 목적. 계로왕의 동생으로서 병마권을 쥐고 있던 인물이 바로 군군으로 호칭되던 곤지였고, 그가 외국에 파견될 당시는 고구려의 침공이 우려되던 시기였기 때문에 외국에 군사 지원을 요청하기 위해서는 군사 지휘권을 가진 인물을 파견하면 좋겠다 해서 곤지를 왜 보내게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쯤 되면 계로왕이 동생 곤지를 외국에 파견하는 것이 이상할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임금과 그의 동생이 이상한 흥정을 벌이는 것으로 돼 있는 그 다음 기록은 참으로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앞에서 소개한 부분을 다시 구성해서 들려드리면 이렇습니다. 부르셨사옵니까 대왕마마? 좌현왕 곤지 대왕마마의 부름을 받고 대령하였사옵니다. 어서 오너라. 내 너에게 긴히 상의할 일이 있어 오라고 하였느니라. 하명하시옵소서 대왕마마. 오늘은 좌현왕이니 대왕이니 하는 관계를 떠나서 형과 동생의 관계로 돌아가서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해보자꾸나. 예, 형님. 지난번에 우리가 외국으로 보냈던 지진원이란 여자가 불미스러운 행동을 하다가 외나라의 왕의 분노를 사서 화형에 처해졌다는 얘기를 너도 들어서 알고 있을 것이다. 그라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외국 왕실에 여자를 보내지 않기로 했다. 허나 나라가 어려울 때 군사를 청하려면 외국 조정에 환심을 사두어야 하지 않겠느냐. 더구나 고구려가 언제 대군을 이끌고 쳐내려올지 모르는 처지이니
지당하신 말씀이옵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궁리를 해보았는데 아무래도 병마에 밝은 곤지인 네가 외국에 건너가서 외왕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얼마 동안 머물러 있어야겠다. 청병사절로 다녀오라는 분부이십니까? 아니면 외국의 왕실에 머물러 지내라는 말씀이옵니까? 예전에 전지대왕께서 태자 시절에 그러했듯이 네가 그 역할을 해주었으면 좋겠다. 사사로이는 형님이시지만 대왕 마마의 분부이신데 어찌 거절할 수가 있겠사옵니까? 그 대신 저도 형님께 청이 하나 있사옵니다. 무엇이든 들어줄 터이니 한번 말해보라. 왕비를, 그러니까 형수님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아니, 뭐라? 내 아내를 달라. 무슨 청이든 내 들어준다 했으니 그리 해야지. 하지만 네 형수는 해산딸이 다 된 만삭의 몸이니라. 필시 바다 건너 외국으로 가는 도중에 해산을 할 터인데 그 곳이 어디가 됐든 출산을 하거든 배 한 척을 내어서 바로 태워서 보내도록 하라. 알겠느냐? 명심하겠사옵니다. 아우가 국왕의 아내인 왕비를 달라고 청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되려니와 임금이 자신의 아내를 동생에게 준다는 설정도 이상스럽고 더군다나 만삭의 여자를 거칠고 험한 뱃길에 딸려 보낸다는 대목 역시 몰상식한 얘기로 들리지 않습니까? 이 형사 치수 제도도 아니고 이거 뭔가 어떤 상징성을 띠고 있는 게 아니겠는가라고 이제 보는 견해도 있고요. 실제로 그럴 수 있다. 그 당시는 뭐 자유로웠고 또 일본 천황의 경우도 보면 이제 형제간에 여자를 이제 내리서 이제 주는 경우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다. 좀 자유로운 그 고대 사회에서의 풍속에서는 흔히 찾아볼 수 있는 것이다. 고구려 산상왕의 경우처럼 형인 고국천왕이 죽자 그 형수를 부인으로 맞이한 사례도 있었기 때문에 형제간의 아내를 물려주는 것이 가능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만삭의 왕비에게 시동생을 따라 거친 항해길에 나서게 한다는 것은 그 경우와는 또 다르겠죠. 이런 상상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묻는 말에 이실짓고 하랬다. 뱃속에 든 나이가 곤지 저놈의 씨가 틀림없으렸다. 죽을 죄를 졌사옵니다. 대왕마마. 곤지 너희놈! 일국의 병마치위를 책임지고 있는 놈이 아녀자를, 그것도 형의 여자인 왕비와 통정을 해서 짐을 조정 대신들의 웃음거리로 만들다니 용서할 수 없다. 어떤 벌을 받겠느냐? 무슨 벌이든 달게 받겠사옵니다. 외국의 왕에게 여자를 보내는 대신 왕의 동생을 인질로 보내겠다 통보할 것이니 당장 바다 건너 외국으로 떠나도록 하라. 저 여자도 보기 싫으니 함께 데리고 떠나도록 하라. 대왕마마, 이번 달이 산달이옵니다. 곧 해산을 해야 할 터이온데 어찌 거친 바닷길을 가라 하시옵니까? 외국에 가는 도중에 배에서 해산을 하든 섬의 기항에서 해산을 하든 그것을 어찌 짐에게 묻는 것이냐? 이런 경우도 상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이게 왕의 버금가는 이제 권력을 쥐고 있던 곤지를 백제 조정에서 외로 추방하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 이제 보낸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또 자기의 그 여인을 같이 딸려서 보내줬다, 또 만삭의 여인을 같이 아부한테 보내서 이제 외로 가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석연찮은 이제 구석이 많고 하기 때문에 그대로 따르기는 어렵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어떤 학자의 경우는 이제 둘이 눈이 맞아가지고 관계를 맺었다는 거예요. 그걸 알고는 이제 에라 이놈들 보기 싫다 해가지고 같이 이제 보내버리는 추방 형식으로 보냈다. 이런 이제 소설 같은 상상력을 이제 발동해서 해석하기도 합니다만, 제가 보기엔 이것은 문영왕의 이제 출생설화가 됩니다만 현실적으로는 어렵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부인,
조금만 참으시오. 곧 섬에 도착할 것이오. 못들 하고 있느냐? 노를 더 세게 저어라. 예. 이제 곧 섬에 내릴 수 있을 것이오. 조금만 참으시오. 마을이 드디어 섬에 접안하였사옵니다. 여기가 어디에 있는 무슨 섬이냐? 인적이 보이지 않는데. 그렇다면 무인도가 아니되. 아니 되겠다. 어디 바람을 피할 만한 동굴이 있는지 찾아보도록 하라. 임신한 부인은 과연 가수리 군의 말대로 축자의 강나도에서 출산하였다. 이에 그 아이의 이름을 섬도자의 도군이라 하였다. 그래서 군군은 배 한 척을 마련하여 도군을 백제에 돌려보냈다. 그가 훗날의 문영왕이다. 일본속의 곤지와 관련된 얘기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말하자면 얘기 자체가 자연스럽게 문영왕의 출생설화로 연결되고 있는 것입니다. 문영왕이 출생했다는 강나도, 즉 가카라시마라는 섬은 실제로 존재하는데 해안 곳곳에 백제 문영왕 출생과 관련된 지명들에 얽힌 얘기들이 섬 주민들에 의해 전승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 섬을 찾아가 보았다는 이도학 교수의 얘기를 들어보시죠. 이키시마를 지나고 해서 이제 후쿠오카 북쪽에 한자로는 강나도, 가카라시마라는 섬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제가 이제 몇 번 가봤습니다만 그곳에는 이제 문영왕이 출생했다는 오비아 동굴이 있어요. 현지에 남아 있는 이제 기록에도 보면 이제 조선에서 온 이제 여인이 허리띠를 풀고 여기서 해산했다. 그리고 이제 문영왕을 목욕시켰다는 뭐 우물 같은 샘터도 있고 그래요. 또 제가 가보니까 해류가 이쪽을 지나가기 때문에 이 부유물들이 많이 떨어져 나오는데 이제 뭐 쌀막걸리 통이나 페트병 이런 것들이 한국에서 온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해류를 타고 오면은 이 지역을 지나갈 수 있겠구나. KBS 텔레비전 역사 스페셜 취재팀이 갔을 때 그 섬 주민 중 한 사람이 들려준 얘기 한 토막을 잠시 들어보시죠. 이곳이 약 1500년 전에 일본과 한국의 교류가 왕성했을 때 항해 도중 왕비가 이 연안에서 산기를 느끼고 가장 가까운 이 섬에 들어와 바로 이곳에서 출산을 하고 저 위에서 첫 목욕을 했다고 전해지는 곳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문영왕 시기 역사를 얘기할 때 탐색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어찌되었든 백제는 고구려의 압박에 대비하기 위한 방편으로 외국과 끊임없는 인적 교류를 통해서 우호 관계를 유지해왔던 것입니다. 물론 실제로 고구려와 전쟁이 터졌을 때 외국으로부터 군사적 지원을 받지는 못했지만 말입니다. 자, 그럼 삼국사기 백제 본기에 나타난 계류왕 시기 기록을 더듬어 보기로 할까요? 앞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 백제 본기 계류왕 편을 보면 왕위에 올랐다는 즉위 기록이 보이고 13년 동안 아무런 기록이 없다가 14년째 달랑 몇 글자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계로왕 14년 겨울 10월 초하로 계유일에 일식이 있었다. 그리고 끝입니다. 14년 만에 나타난 기록치고는 좀 싱겁지 않습니까? 그러나 상명대 신영식 교수는 이 일식 기록이 단순한 천문 현상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뭔가 정치적 변동을 암시하는 의미가 담겨 있을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를테면 일식이 백제는 26번이 있었고 고구려는 11번 있고 신라는 19번 있는데 이 기록을 가지고 뭐 정확하게 판단할 수는 없지만은 백제가 제일 많은 거는 그만큼 백제가 그 어떤 천문 그런 기술상에 다른보다 앞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연산군 때는 일식 기록을 일부러 이렇게 막은 경우도 있지만은 이 천재지변은 이건 당시에 그 왕의 큰 정치적 의미를 가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지금 일식부터 나왔다는 거는 앞에 비효왕이 말년의 용 문제하고 여기 일식하에서 이게 뭔가가 그 정치적 그 변동의 의미를 암시적으로 한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계로왕 14년에 있었다고 기록된 일식 기록이 어떤 변동을 암시하는지 이제부터 짚어나가 보도록 할까요? 대왕마마, 출전 준비를 다 마쳤사옵니다. 나오셔서 열병을 하시옵소서. 알겠느니라.
백제의 기병과 보병들은 듣거라. 지금 고구려군은 호시탐탐 북쪽 변경을 넘어 우리 백제의 영토를 약탈할 기회를 엿보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쳐들어오는 적군을 방어하는데 급급해서는 아니 될 것이다. 고구려의 남쪽 변경을 침공하여 백제군의 용맹을 떨치고 오기 바란다. 장수는 군선을 이끌고 출전하라. 모두 출격하라. 계로왕 15년 가을 8월, 왕이 장수를 파견하여 고구려의 남쪽 변경을 침공하였다. 아신왕 이후 전지왕과 비유왕을 거치는 동안 고구려와의 전투 기록이 한 차례도 없었는데 드디어 계로왕 15년에 들어와서 전쟁 기록이 나타납니다. 그것도 늘 수세였던 백제가 고구려의 남쪽 변경을 선제 공격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고구려가 공격해올지도 모른다는 압박감 때문에 외국에 동생 곤지를 청병사절을 보내는 처지에서 계로왕은 왜 고구려에 대한 선제 공격을 나섰을까요? 아마도 그 계로왕의 왕권 강화에 저항하다가 고구려로 달아났고, 또 계로왕에 대한 어떤 사적인 감정이 심했던 사람들이 이제 고구려 군대의 길라잡이가 돼가지고 이제 내려와서 이제 계로왕을 생포하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볼 수 있으면서 계로왕 그 집권 전반기에는 이제 그 귀족들하고의 어떤 갈등, 그들을 제압하는 이런 이제 과정에 놓여 있고, 그런 가운데서 이제 계로왕은 고구려하고 있던 전쟁 국면을 조성해서 긴장 관계를 이제 만들어 가지고 귀족들의 어떤 관심이라든지 이것을 외적인 이제 것으로 쏠리도록 하기 위해서 오히려 의도적으로 전쟁을 조성할 수도 있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계로왕은 자신이 왕위를 차지하고 근친 왕족 중심으로 권력을 재편한 과정에서 여타 귀족들과 갈등이 심했는데 고구려를 침공함으로써 관심을 애부로 돌려서 내분을 잠재우려고 선제 공격을 했을 것이다. 이런 분석입니다. 그 선제 공격의 의도가 어디에 있었든 계로왕은 고구려의 침공을 늘 염두에 두고 그 대비책을 마련하는 데 골몰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고구려의 남쪽 변경을 공격한 바로 2달 뒤에 쌍현성이 낡았으니 만일 적군이 침략해오면 막아내기가 어려울 것이다. 북부의 주민들을 동원하여 쌍현성을 대대적으로 수리할 것이며 청목령에는 큰 목책을 설치하도록 하라. 더불어서 북한 산성의 병졸들을 나누어 쌍현성과 청목령을 수비하도록 군사를 다시 배치하도록 하라. 고구려 침공에 대한 계로왕의 대비는 비단 성을 수리하고 목책을 수리하고 군사를 재배치하는 데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계로왕이 눈물겹게 매달렸던 분야가 바로 군사적 원조를 얻기 위한 애교였습니다. 지금 고구려의 동향이 어떠한가? 예, 대왕마마. 고구려 왕 거연이 도읍을 평양으로 옮긴 것은 더 이상 서쪽으로의 진출을 포기하고 남쪽으로 진출하여 우리 백제와 신라를 점령하려는 의도가 아니겠사옵니까? 그래! 고구려가 군사를 움직여 우리나라와 전면전을 벌일 준비를 갖추고 있는지를 묻고 있지 않는가? 그러하옵니다, 대왕마마. 비록 신라와 군사 동맹을 맺었다고는 하나 고구려가 대군을 움직이면 역부족일 터인데 외국의 지원을 기다리기에는 시간이 촉박하고. 대왕마마, 우리가 비록 남쪽의 송나라 유씨와 오랫동안 친선 관계를 이어왔다고는 하나 막상 고구려와 전쟁이 벌어지면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옵니다. 그러니 어쩌자는 것인가? 대왕마마, 위나라에 사절단을 보내서 위나라로 하여금 고구려를 치도록 하면 우리 백제가 큰 힘을 들이지 않고도 걱정을 덜 수 있을 것이옵니다. 북조에는 한 번도 사신을 보낸 적이 없는데 위나라에 사절단이 들어갈 수 있겠느냐? 중간에 고구려가 길을 막고 있질 않느냐? 예전에는 고구려가 길을 막고 있어서 갈 수 없었으나 이제는 바다 한가운데를 가로질러 등주로 곧장 갈 수 있는 항로를 만들었기 때문에 가능하옵니다.
그래. 그렇다면 짐이 위나라 황제에게 보내는 국서를 써줄 터이니 부모와 도위 네가 사절단을 이끌고 다녀오도록 하라. 그리하겠사옵니다, 대왕마마. 이렇게 해서 게로왕은 처음으로 북쪽의 위나라, 즉 북위에 사절단을 파견하기로 결심합니다. 당시 고구려는 이제 동북아시아의 강대국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고구려의 압박을 막아낸다고 하는 것이 백제로서는 결코 용이한 일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자국의 힘만 가지고서는 고구려의 어떤 군사적 압박을 막아내기 힘들다라는 이제 판단에서 게로왕은 고구려하고 국경을 접하고 있고 고구려의 어떤 군사적인 압력을 가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북위에 처음으로 사신을 이제 보내게 됩니다. 남중국에 자리 잡고 있는 남조 정권은 고구려하고 이제 떨어져 있고 더구나 이해관계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백제하고 친하긴 하지만 게로왕으로서는 고구려의 대대적인 남침이 목전에 닥친 듯한 위기감을 느꼈기 때문에 부랴부랴 북위의 황제에게 구원을 요청하게 됐다는 얘긴데, 그렇다면 당시의 국제 정세로 봐서 북위가 백제의 청을 받아들여 고구려를 공격할 가능성은 있었을까요? 북위는 고구려하고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고구려의 어떤 국력이 강성하다는 것을 북위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필요 이상으로 자극시킬 이유도 없고 현재 어떤 남북조의 어떤 중국 대륙의 어떤 정세 이를 그대로 유지시키는 것이 낫다. 이러한 힘의 역학관계를 구태여 깨트려야 될 이유가 없고 또 백제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고구려를 쳐야 될 어떤 당위성이랄까 동기 이런 것이 뚜렷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상 유지를 바라는 이제 북위 조정에서는 백제 게로왕의 요청을 들어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고구려의 경우도 등거리 외교를 펼치고 있어가지고 고구려와 함께 동북아시아의 패권을 양분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위는 고구려와 군사적 충돌을 원치 않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나라의 황제에게 고구려를 군사적으로 견제해달라는 게로왕의 국서가 효력을 발휘할 수 있었을까요? 삼국사기 백제 본기에는 게로왕 18년, 서기로는 472년에 게로왕이 북위의 황제에게 보낸 상당히 긴 내용의 국서가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위나라 사서인 위서열전 백제전에도 같은 내용의 국서가 실려 있는 것으로 봐서 삼국사기 편찬자가 위서에 있는 게로왕의 국서를 옮겨 실은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부터 게로왕이 북위에 보낸 국서를 짚어나가면서 그 의미를 분석해 볼 텐데요. 게로왕의 이 국서는 고구려에 대한 증오심을 거칠게 표출하고 있긴 하지만 당대의 역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 사료 가치는 대단히 높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고구려에 대한 어떤 악감정이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가령 이제 장수왕을 가리켜서 이제 머리가 작은 더벅머리 이런 이제 이런 멸칭으로 부른다든지 고구려를 이제 김뱀 또는 승냥이와 이리 이런 그 거친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백제로서는 고구려의 위협을 피부로 느끼고 있었고 그로 인해서 굉장히 압박감에 이제 시달리고 있다는 것을 그대로 이제 드러내고 있는 거죠. 우리가 60년대만 하더라도 북한하고 남한이 군사적 충돌을 벌이고 할 때 북계 이렇게 이제 부르던 시절 이것을 연상할 수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게로왕의 국서는 이제 그 당시의 정서를 그냥 고스란히 전달하고 있기 때문에 사료 가치가 몹시 높다. 위나라 황제 폐하, 백제국 대왕마마의 국서를 가지고 온 사신이옵니다. 멀고 험한 길 오느라 고생이 많았다. 어디 백제국왕의 국서를 이리 가지고 오너라. 예, 황제 폐하. 제가 동쪽 끝에 나라를 세웠으나 이리와 승냥이 같은 고구려가 길을 막고 있으니 비록 대대로 중국의 교화를 받았음에도 번방 신하의 도리를 다할 수 없었습니다. 멀리 천자의 궁궐을 바라보면서 달려가고 싶은 생각은 끝이 없습니다. 소슬한 바람이 살며시 일어나는데 엎드려 생각건대 황제 폐하께서는
시절의 변화에 잘 좋아하시는지 우러러 사모하는 정을 누를 길이 없사옵니다. 어떻습니까? 첫머리 인사말부터 너무 저자세로 굽실거리는 듯한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도학 교수는 당시 백제의 사정이 절박했기 때문에 이 정도의 아부성 수사를 애교적 언사로 동원해서라도 군사적 도움을 청해야 했을 것이라고 분석합니다. 비굴하다, 저자세다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겠지만 이것은 이제 지금의 어떤 잣대로 봐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백제로서는 그만큼 절박한 것이고요. 실제로 그 472년에서 3년 후에 475년 한성이 함락되고 계룡왕이 붙잡혀 죽기까지 했던 거예요. 그런 그 절박한 벼랑 끝에 서 있는 백제 조정의 어떤 그 절실한 그 요구가 되고 이건 국가의 생존의 기로에 서 있기 때문에 체면이고 뭘 생각할 수 없는 상황이죠. 국가를 보존한다는 자체가 지상 과제가 되기 때문에 계룡왕으로서는 이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러면서도 고구려에 대해서는 대등한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을 들어보기로 하죠. 삼가 본국의 광군장군 부마도위 불사우 장사 열애와 용양장군 대방태수 사마 장무 등을 보내어 험한 파도에 배를 띄워 아득한 나루를 찾아서 목숨을 자연의 운명에 맡기면서 저의 정성의 10,000분의 1이라도 보내고자 합니다. 바라건대 천지 신명이 감동하여 이들이 폐하의 거처에 도달하여 저의 뜻을 전하게 할 수 있다면 비록 이를 아침에 듣고 저녁에 죽더라도 여한이 없을 것입니다. 뱃길이 그만큼 험난하다는 뜻이겠죠. 그런데 한 가지, 계룡왕의 명을 받고 북위에 사신으로 간 사람 중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부마도위 열애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계룡왕이 집권해서 왕권을 강화하는 과정에 왕족인 부여씨를 대거 기용했다는 얘기 거론한 적 있죠. 따라서 계룡왕의 국서를 가지고 위나라에 건너간 사절단의 대표 이름이 부여씨, 즉 여씨성을 가진 열애라는 사람이라는 사실은 자연스러운데 문제는 이 사람이 부마도위라는 점입니다. 부마도위면 왕의 사위입니다. 계룡왕은 당연히 여씨일 텐데 사위도 여씨라면 계룡왕은 성씨가 같은 집안 남자에게 딸을 출가시켰을까요? 472년에 계룡왕이 이제 북위에 사신을 보냅니다. 그때 관군장군 부마도위 불사후 장사 열애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왕 밑에는 후로서 불사후라고 하는, 불사는 이제 지명이죠. 그리고 왕 밑에 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왕, 왕, 그리고 후 밑에 이제 태수가 있는 이런 이제 체제가 확인되고 있습니다만 문제는 부마도위는 왕의 사이인데 이 사람이 성이 여씨란 말입니다. 열애할 때 여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부여를 줄여놓은 거죠. 부여씨를요. 그래서 어떻게 왕의 사이가 여씨를 칭할 수 있느냐, 부여씨를 칭할 수 있느냐? 뭐 근친 혼인을 단행했단 말이야. 당시 백제 왕실이 근친혼을 하는 풍속을 가지고 있었다면 간단한 문제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백제의 건국설화를 보면 문제가 풀립니다. 백제는 비류와 온조 이렇게 시조가 2명이었습니다. 물론 이 두 세력 모두 부여에서 비롯됐기 때문에 성씨를 부여씨, 줄여서 여씨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비류와 온조는 친형제가 아닌 것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피가 섞인 것은 아니죠. 따라서 계룡왕과 그가 북위의 사신으로 보낸 사위 열애는 같은 여씨성을 가졌지만 비류계와 온조계로서 계통이 다르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순서를 마치기 전에 계룡왕 국서의 다음 한 대목을 더 들어보기로 하죠. 저와 고구려는 조상이 모두 부여 출신이므로 선조 시대에는 고구려가 예정을 굳건히 존중하였는데 고구려 왕의 조상 소가 경솔하게 우호 관계를 깨뜨리고 직접 군사를 거느려 우리 국경을 침범하여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 수가 군사를 정비하여 번개같이 달려가 기회를 타서 공격하니 잠시 싸우다가 소의 머리를 베어 효시하였습니다. 여기서 그동안의 우호관계를 깨트리고 국경을 침범했다가 죽음을 당한 것으로 나오는 소는 세금의 칼도를 합한 글자인데
평양성 전투에서 전사한 고국 원왕을 얘기하고 그를 죽인 계로왕의 조상 수는 평양성 전투에 나섰던 백제의 근구수왕을 지칭합니다. 그런데 그 얘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앞부분의 표현, 즉 백제와 고구려는 조상이 모두 부여 출신이다라고 못 박은 이 부분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고구려가 중국의 지방 정권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중국 측 학자들은 고구려와 백제의 뿌리를 별개의 것으로 분리해서 보고 있는데 백제의 왕이 그것도 국가의 공식 애교 문서인 국서에서 백제와 고구려가 같은 뿌리라고 밝히고 있는 점은 가볍게 볼 대목이 아닌 것입니다. 박순발 교수의 얘기입니다. 국제적으로 백제의 그 출자관이라 그럴까 자기들의 어떤 그 혈통이 부여해서 같이 고구려와 같이 같은 뿌리를 두고 있다 하는 이런 인식을 분명히 천명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사실들은 사실 이 표문에 나오는 예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그 사비시계 가수도 그 성왕이 새롭게 부여로 천도를 하면서 그 나라 이름을 남부여다. 이때 남부여라는 것은 말할 필요 없이 그 대응되는 북부여가 있습니다. 이 북부여는 바로 이제 고구려와 같이 자기들의 뿌리가 있다라고 하는 그 북부여를 의미하는 것인데 백제는 훗날 남쪽으로 천도한 다음에 자신의 국호를 남부여로 정해 부르기도 합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백제와 고구려는 다 같이 북부에서 나왔고 고구려는 졸본 지역을 중심으로 발전했으니 졸본부여라 할 수 있으며 백제는 남부여가 되었다.